안녕하세요. 책방 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88가지 심리 실험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진짜로 88가지의 심리 실험 내용들이 담겨 있고요. 흥미로운 실험 내용들이 많습니다. 가끔 TV를 보다 보면 뭐 이런 것까지 연구를 했단 말이야 싶은 별별 희한한 실험 결과 내용들이 방송되기도 하죠. 근데요, 그런 실험들이 신기하다 여겨지지만 또 한편으로는 와, 나도 저거 궁금했었는데 싶은 것들도 꽤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실험들도 마찬가지고요. 88가지 실험 내용들을 쭉 제가 읽고 그중에서 재미있거나 제가 궁금했던 내용, 와, 이거 정말 신기하다 싶은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소개하도록 할게요. 제가 읽어드리는 책들이요, 한 장르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두루두루 소개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진지하고 어려운 책들을 좀 읽었던 것 같아서 오늘은 저도 좀 편하게 소개를 하고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쉽고 가볍게 그리고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책으로 골라봤습니다. 책에 수록된 심리 실험들은요, 그냥 그렇다더라, 그런 것 같다, 이런 추측성 내용이 아니고요. 다 실제 실험을 거쳐서 논문에 발표된 내용들입니다. 다만 실험이라는 것이 100%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고 100% 옳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실험에 따라서 다르지만 일부 실험은 표본의 수가 적어서 일반화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 수록된 내용을 전적으로 다 믿고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했다가 간혹 낭패를 당할 수도 있다는 거. 심리 실험이니까요. 그냥 재미있게 가볍게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생활에 적용 가능한 유익한 내용도 들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욕먹지 않고 제지당하지 않고 새치기 하는 방법 뭐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오늘의 책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88가지 심리 실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정말로 머리가 좋아질까? 어린아이에게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머리가 좋아질까?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관심 있어 할 만한 이 주제에 대한 심리학 실험 결과가 기사로 보도된 적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프랜시스 라우셔 교수팀이 발표한 연구 결과다. 연구팀은 모차르트 소나타를 대학생들에게 10분 동안 들려준 뒤 IQ를 테스트한 결과 IQ가 향상되었다라고 보고했다. 이들은 이 연구 결과에 모차르트 이펙트라는 이름을 붙였다. 선뜻 믿기 어려운 이 결과에 곧바로 수많은 연구자가 벌떼처럼 몰려들어 검증에 나섰다. 연이은 연구로 몇 가지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거나 새로운 주장이 등장했다. 그중 하나는 모차르트가 아닌 다른 음악가의 곡을 들려주어도 마찬가지로 IQ가 향상된다는 주장이다. 또 하나는 모차르트 이펙트는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모차르트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또 다른 연구팀이 본격적인 연구를 통해 주장한 사실은 모차르트 음악을 아무리 자주 반복해서 들려주어도 IQ가 전혀 향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과연 어느 연구가 맞을까? 모차르트 이펙트는 사실일까? 아닐까? 미국 하버드 대학교 크리스토퍼 F. 차브리스 교수는 모차르트 이펙트와 관련한 수많은 논문을 끈질기게 수집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오랜 시간과 노력을 들인 연구 끝에 차브리스 교수는 모차르트 음악은 뇌기능 향상에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을 끌어냈다. 좀 더 구체적으로
IQ 테스트 점수로 말하자면 1.4점 정도 오르는 수준으로 사실상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 차브리스 교수가 내린 결론이었다. 실제로 모차르트 이펙트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검증해 보면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아 교육용 교재에서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사실이 실험으로 입증되었다. 라며 호들갑 떠는 광고 문구를 종종 볼 수 있는데 따지고 보면 이는 거의 예외 없이 과장 광고로 보아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다. 그러므로 아이에게 온종일 모차르트 음악을 들려주어도 학교 성적에는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성적이 올랐다면 부모가 들려준 모차르트 음악 덕분이 아니라 아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다. 아이가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보람이 있구나, 잘했어 라고 도전과 노력을 칭찬해 주자. 네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모차르트 음악을 열심히 틀어줬거든. 그 덕을 이제야 보는구나 라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는 부모는 되지 말자. 나에겐 절대로 끔찍한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믿는 심리는 왜 생길까? 인간은 착각의 동물이다. 다른 사람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자신에게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에이, 그 사람이 운이 없었겠지. 나는 괜찮아. 물론 이는 아무런 근거 없는 믿음이자 순진한 생각이다. 미국 뉴저지주 럿거스 대학교 닐디 와인스타인 교수는 우리 인간이 일상적으로 얼마나 비현실적으로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와인스타인 교수는 258명의 대학생에게 물었다. 여러분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음주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학생들이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요? 와인스타인 교수는 학생들의 질문을 취합해 분석했다. 그는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에서 타인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빼보았다. 그러자 마이너스 58.3%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왔다. 많은 학생이 다른 사람은 알코올 의존증에 시달릴 수 있지만 자신만은 절대로 그럴 일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와인스타인 교수는 질문을 바꾸어서 조사해 보았다. 자신이 자살 미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다른 학생이 자살 미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했다. 자신에게 일어날 가능성에서 타인에게 일어날 가능성을 뺀 것이다. 그러자 마이너스 55.9라는 평균 수치가 나왔다. 앞의 조사 결과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숫자였다. 역시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나는 자살 미수처럼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와인스타인 교수는 몇 가지 새로운 질문을 추가해 결혼 후 몇 년 만에 이혼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 그 결과 마이너스 48.7%가 나왔다. 그 밖에 40살 이전에 심장 발작을 일으킬 가능성에 관한 항목에서는 마이너스 38.4%, 성병에 걸릴 가능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7.4%라는 결과가 나왔다. 아무래도 우리의 사고체계 안에는 비현실적 낙관주의가 내재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다면 자신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치에 맞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는 특별한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한텐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왜 이런 심리가 생기는 걸까? 현실적으로 생각하려고 들면 찝찝한 기분을 맛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불쾌한 현실을 되도록 외면하고 싶어 하고 생각하기를 꺼린다. 꺼림직한 기분을 느끼느니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에 현실을 왜곡해서 해석하는 것이 우리 마음의 작동 원리다. 우리는 불쾌한 기분을 느끼지 않으려고 일부러 비현실적으로 생각해 마음의 안정을 얻으려고 한다. 운전하다 보면 언젠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렇게 현실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기분이 언짢아진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라고 애써 생각함으로써 불쾌한 기분을 사전에 방지한다. 우리 마음의 메커니즘이 작동해 이런 일을 무의식적으로 처리해낸다. 인간은 왜 다른 사람의 행동을 원숭이처럼 따라할까? 독자 여러분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라도 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은가? 회사에서 아침에 다 같이 국민체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지만 자꾸 눈치가 보여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나 따라하는 신용이라도 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키지 않는 마음으로 무거운 엉덩이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엉거주춤 체조를 따라하다 보면 어느새 코에 땀이 맺힐 정도로 열심히 몸을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하고 머쓱해질 때가 있다. 우리 대다수는 자신의 기분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해야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 오히려 옆 사람이 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 할 때가 더 많다. 어느 날 갑자기 친구가 마트에서 주는 비닐봉지를 더는 사용하지 않겠다며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슬그머니 장바구니를 챙긴다. 동료가 일단 담배를 끊고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본 후 자신도 모르게 인터넷 검색창에 전자담배라는 검색어를 치고 있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기 주관에 따라 행동할 때보다 친구 따라 강남 가기 식으로 무엇을 할지 결정할 때가 더 많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원 출신 존 필립 러시트는 실험 참여자가 낯선 여성과 10분 동안 대화를 나누는 조금 특이한 실험을 했다. 여성은 몰래 투입된 연기자였다. 실험을 마치고 두 사람이 함께 실험실을 나서자 헌혈 팻말이 눈에 들어왔고 헌혈 스태프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첫 번째 조건에서 스태프는 먼저 연기자 여성에게 말을 걸어 헌혈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여성은 기꺼이 헌혈에 동참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어서 스태프는 실험 참여자에게도 헌혈을 권유했다. 얼마나 많은 실험 참여자가 헌혈했을까? 자신의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헌혈하는 모습을 본 사람 27명 중 18명이 헌혈에 동참했다. 정확히 3분의 2에 해당하는 66.7%의 높은 비율이었다. 또 다른 조건에서는 헌혈 스태프가 연기자 여성이 아닌 실험 참여자에게 먼저 말을 걸어 헌혈을 부탁했다. 이 조건에서는 8명 중 2명만 헌혈 의사를 밝혔다. 4분의 1에 해당하는 25% 비율이었다. 작은 조건의 차이로 41.7%라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 셈이다. 이로써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속담은 명확히 입증된 셈이다. 게다가 속담에 나오는 친구는 사실 진짜 오래 사귄 친구가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점도 밝혀졌다. 심지어 이제 막 알게 된 사람이라도 큰 차이는 없었다. 이렇듯 우리는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러시아에 이런 유머가 있다. 길 가다가 긴 줄이 늘어서 있기에 영문도 모르고 줄부터 서고 봤다. 1시간쯤 서 있다가 앞사람에게 물었다.
도대체 무슨 줄입니까? 그러자 앞사람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하는 말. 나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 줄을 섰는지도 모르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줄부터 서고보는 심리를 꼬집은 유머다. 단순한 유머 같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이다. 범죄 현장을 목격해도 못 본 척 넘어가는 인간의 방관 심리는 왜 생겨날까? 일본 법률에 따르면 설령 누군가가 범죄를 목격하고도 못 본 척 시치 미를 때도 마땅히 처벌할 근거가 없다. 예를 들어 눈앞에서 어린 여자아이가 강도의 칼에 찔려 죽게 된 상황에서 못 본 척 발길을 재촉하며 그 자리를 벗어났다고 해도 법적으로 죄를 물을 수 없다. 112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벌을 받는 일도 없다. 왜냐하면 일본 법률에 방관죄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살인처럼 중범죄라면 못 본 척하기가 좀 더 어렵겠지만 정도가 한결 덜한 범죄의 경우 대부분 못 본 척하고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정서이자 실태다. 미국 사우스 이스트 주립대학교 루이스 베네지아노 교수 연구팀은 301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20건의 범죄 목록을 보여주고 못 본 척하는 게 나쁜 일인지를 물었다. 이에 살인처럼 중범죄는 살인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못 본 척하는 사람도 나쁘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반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못 본 척 지나쳐도 전혀 죄가 되지 않는다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었다. 예를 들어 매춘하는 여성을 못 본 척 지나치는 사람을 어떻게 느끼냐고 묻자 47.3%는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대답했다. 또 속도 위반을 저지르고 쌩쌩 달리는 도로 위 무법자를 만나도 65.8%는 못 본 척해도 전혀 잘못이 없다 라고 대답했다. 대중의 이런 인식은 어디서 기인할까? 자잘한 일까지 눈살을 찌푸리며 굳이 속 터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생각일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수시로 저지르며 산다. 회사 탕비실에서 인스턴트 커피 몇 봉지를 챙겨오거나 비품실에서 복사지 몇 장을 슬쩍 하는 정도의 경험을 누구나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노상방뇨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도 아마 생각보다 많지 않을까. 노상방뇨는 어엿한 범죄지만 노상방뇨범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거나 신고해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어차피 누구나 사소한 죄를 저지르며 살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쁜 짓을 저질러도 차마 돌을 던지지 못한다. 자신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는 사람이 아니기에 피차 일반이라며 두 눈 질끈 감고 딴청을 피우며 못 본 척 넘기려 애쓴다. 오히려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작은 일도 그냥 넘기지 않고 따지고 드는 사람은 싸움닭으로 소문나 곁에 붙어있는 사람이 없다. 복사용지도 엄연한 회사 물품인데 개인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다니 횡령이야 횡령. 복사용지 한 장에 목에 핏대를 세우며 바락바락 따지고 드는 사람 주위에는 사람이 나만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까지 못 본 척하고 어느 수위를 넘기면 개입해야 할까? 선긋기만큼 제대로 하기가 어려운 일도 없다지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 어려운 판단을 해내며 자신의 행동을 결정한다. 복권 1등 당첨 후 급상승한 행복감은 왜 오래 유지되지 않을까? 복권 1등에 당첨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을까?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바로 그 돈이 생겼으니 말이다. 그것도 복권에 당첨되기 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거액의 돈이 손에 들어왔으니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나 인간이 느끼는 행복감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 기쁨은 복권에 당첨된 그 순간뿐. 행복감은 아침 안개처럼 차츰 희미해진다. 평소 100점 만점 중에 30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던 사람은 복권에 당첨되면 한동안 100점짜리 행복감을 느낀다. 그러다가 반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곤두박질 치다가 마침내 원래의 30점 수준의 행복감으로 돌아온다. 불행도 마찬가지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누구나 불행이 인생을 지배하게 된다. 이럴 땐 행복감이 건물 옥상에서 중력의 힘으로 땅에 떨어지는 벽돌처럼 급전직하한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끝도 없이 추락할 것만 같던 그 행복감이 그런 상황에서도 어느 순간 원상태에 가깝게 회복되고 돌아온다. 만약 평소 70점 정도의 행복감을 느끼던 사람이라면 교통사고를 당해 행복감이 20점까지 떨어졌더라도 얼마 후에는 다시 70점을 회복한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고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어느 순간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점에서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미국 노스웨스턴 대학교 필립 브링먼 교수 연구팀은 일리노이주 복권 고액 당첨자 22명을 찾아냈다. 연구팀은 그들에게 복권에 당첨된 이후의 행복감 변화에 관해 물었다. 인터뷰 이후 연구팀은 예상했던 대로 대부분 복권에 당첨된 직후 행복감이 급상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다가 거의 예외 없이 시간이 얼마쯤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침 안개처럼 행복감이 사라졌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연구팀은 또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29명을 대상으로 행복감 변화를 물었다. 이 그룹 역시 사고 직후에는 행복감이 일시적으로 크게 하락했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시간이 많이 지나자 행복감이 원래의 수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이라는 감정은 사람에 따라 대략적인 수치가 정해져 있다. 평소 나는 행복하다 라고 느끼며 80에서 90점 정도의 행복감을 자신에게 점수로 주는 사람은 나쁜 일이 생겨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원래의 점수 80에서 90점대로 돌아간다. 반대로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해 20에서 30점 정도의 낮은 점수를 자신에게 주는 사람은 기쁜 일이 생겨서 잠시 점수가 올라가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낮은 점수대로 돌아온다. 우리가 느끼는 행복감은 우리에게 생기는 일로 결정되지 않는다.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라는 말처럼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가 우리의 행복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 눈에는 왜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넘쳐나는 것처럼 비칠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을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득실거린다고 생각한다. 나도 마찬가지라서 딱히 내가 나쁜 마음을 품고 산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는다. 우리는 나는 고결한 심성의 소유자이고 다른 사람은 세상의 때가 덕지덕지 묻었다고 막연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인지 왜곡은 왜 발생하는 걸까?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일만 기억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신이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해주었다고 해보자.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준 일은 죽을 때까지 잊지 않는다. 자주 생색을 낸다. 내가 해준 일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거나 잊어버리면 서운한 마음을 품는 일을 넘어서서 앙심을 품기도 한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뭔가 불쾌한 일을 저지르면 절대로 잊지 않는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기억의 선택작용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자신이 빌려준 돈은 확실하게 기억하면서 자신이 남에게 빌린 돈은 까맣게 잊고 산다. 우리는 자신에게 유리한 기억만 선택해 기억한다. 이것이 바로 기억의 선택 작용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데이비드 M. 매식 교수 연구팀은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베푼 착한 행동,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베푼 착한 행동,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과 다른 사람이 저지른 나쁜 행동을 5분 동안 최대한 많이 적어서 제출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실험 참여자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베푼 착한 행동은 5분에 4.20개나 떠올렸는데 타인의 착한 행동은 2.90개밖에 떠올리지 못했다. 대부분 자신의 좋은 점은 줄줄이 떠올렸다. 반대로 자신이 저지른 나쁜 행동은 2.73개밖에 떠올리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저지른 나쁜 행동은 4.28개나 떠올렸다. 이 실험으로 좀 더 명확히 알게 되었듯 우리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잘한 일만 기억한다. 그런 터라 내가 비록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나름 착한 사람이라는 자아상이 완성된다. 그러면서 동시에 타인에 대해서는 나쁜 쪽을 더 많이 떠올려 그 기억을 바탕으로 인상을 형성하기에 아무래도 타인은 나쁜 사람이 되기 쉽다. 우리 눈에는 왜 세상에 나쁜 사람이 넘쳐나는 것처럼 비칠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기억이 자신을 미화하는 방향으로 기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우리가 요즘 자주 듣는 말 중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줄임말로 자신을 향한 기준과 타인을 향한 기준이 달라서 생기는 인간의 인지 부조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 아닐까. 위의 실험은 그런 인지 부조화와 모순된 인간 본성을 명확히 드러내 보여주는 시도다. 오른손잡이에 비해 왼손잡이 선수가 실력도 뛰어나고 선수 유지 기간도 더 길다는 말은 과연 사실일까? 다양한 스포츠에서 왼손잡이 선수가 더 유리하다라는 속설이 있다. 야구에서 투수도 사우스포가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렇다면 농구는 어떨까? 역시 다른 스포츠와 마찬가지로 왼손잡이가 더 유리할까? 아주 사소하고 소박한 궁금증이라 이런 걸 누가 연구하나 싶은데 의외로 정식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논문까지 나와 있는 걸 보고 놀랐다. 영국 노팅엄 대학교의 타일러 P. 롤러 교수는 1946년부터 2009년까지 프로농구 선수의 기록을 조사했다. 대상이 된 선수는 무려 3,647명에 달했다. 롤러 교수는 연구에 착수한 뒤 제일 먼저 한 경기당 득점을 확인했고 명백히 왼손잡이 선수가 높은 득점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른손잡이 선수가 6.70점이었던데 반해 왼손잡이 선수는 8.23점이었다. 롤로 교수는 이어서 자유투 성공 확률도 조사했다. 오른손잡이 선수의 성공률이 69%였던데 반해 왼손잡이 선수는 72%였다. 아주 작은 차이이지만 이번에도 왼손잡이 선수가 좀 더 우수한 성적을 냈다. 그는 내친 김에 현역 선수로 뛰는 기간도 조사했다. 그 결과 오른손잡이 선수는 평균 5.7년, 왼손잡이 선수는 7.8년으로 나타났다. 적어도 농구에서는 왼손잡이 선수가 선수로서 능력이 우수하고 현역으로 오래 뛰어 선수 수명도 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다른 다양한 스포츠에서 왼손잡이가 무조건 우수하다고 할 수는 없다. 왼손잡이가 불리해지는 종목도 아마 있을 것이다. 다만 농구라는 종목에서는 왼손잡이가 확실히 유리하다는 사실만은 연구로 증명된 셈이다. 만약 독자 여러분이 앞으로 농구를 시작할 생각이라면
왼손을 열심히 사용해서 왼손잡이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을까. 프로야구에서는 원래 오른손잡이였는데 교정해서 왼손잡이로 전향한 선수도 있다. 그 역시 왼손잡이가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왼손잡이가 여러모로 불리하고 불편하다. 그런 터라 왼손잡이인 사람은 어린 시절 호되게 꾸지람을 들어가며 젓가락이나 연필을 오른손으로 잡는 교정 훈련을 받기도 한다. 나도 왼손잡이였기에 의식적으로 오른손을 쓰도록 어려서부터 교정받았다. 위의 연구를 통해 알게 되었듯 왼손잡이는 스포츠를 포함해 유리한 점도 많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가정이나 학교에서 오른손잡이로 교정하는 교육이 여전히 이루어진다. 다행히 최근에는 일부러 오른손잡이로 교정하지 않고 왼손잡이인 채로 두는 부모도 늘고 있다. 왼손잡이의 장점을 재평가하는 추세가 조금씩 자리 잡아가는 걸까? 하얀색 셔츠를 입으면 호감도가 상승한다고? 깨끗하게 빨아 반듯하게 다림질한 새하얀 셔츠를 입고 있으면 누구에게나 썩 괜찮은 남자로 보인다. 청결감이 느껴지는 좋은 인상을 주고 싶다면 옷장 앞에서 고민하지 말고 하얀 셔츠를 꺼내 입자. 덕분에 2배는 더 훈훈한 남자로 평가받을 수도 있다. 미국 게티스버그 대학 브라이언 P. 마이어 교수는 노스타코타 주립대학교에서 재직할 때 동료 연구자들과 왜 괜찮은 남자는 흰옷을 입을까? 라는 제목의 논문을 심리과학지에 발표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연구팀은 괜찮은 남자는 하얀 셔츠를 입는다 라는 말은 인과관계가 거꾸로 되었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의 주장에 따르면 괜찮은 남자가 하얀 셔츠를 입는 게 아니라 하얀 셔츠를 입으면 누구나 괜찮은 남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흰색이라는 색상에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인상을 받는다. 순수, 신성, 정의, 청결, 무한, 신선, 청순, 평화, 선, 밝음, 투명함 등의 이미지가 흰색에 따라 붙는다. 그러므로 하얀색 셔츠를 입기만 해도 왠지 좋은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진짜 성격은 그저 그런데 하얀 셔츠를 입은 사람은 흰색이라는 색이 본래 가진 긍정적인 이미지가 따라붙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연구팀은 검은색 옷을 걸치면 부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흑심이라는 말이 지닌 뉘앙스처럼 우리는 검고 칙칙한 복장의 사람을 보면 수상한 사람이라고 자동으로 판단한다. 또 단체 사진에서 뒷줄에 있는 사람보다 앞줄에 있는 사람이 좋은 인상을 준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우리에게 뒤보다 앞이 밝은 이미지가 있어서 앞줄에 있기만 해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호감을 얻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얀색 셔츠를 입고 뒷줄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정도 노력만으로도 의외로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일본에서는 흰색뿐 아니라 파란색도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다. 그러니 하얀색 셔츠에 푸르스름한색 셔츠도 함께 갖추어 두면 돌려가며 입을 수 있어 유용하다. 나도 일할 때는 흰색에 파란색 줄무늬가 들어간 셔츠를 즐겨 입는다. 밝은색 옷을 입기만 해도 인품이 좋아 보이고 나쁜 인상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앞으로 외출할 때마다 옷장 앞에서 무슨 옷을 입을지 고민되는 날은 일단 밝은색 옷을 꺼내어 입자. 욕먹지 않고 제지당하지 않고 새치기에 성공하는 몇 가지 방법. 줄서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어쩔 수 없이 서야 한다면 모를까. 어디에 긴 줄이 생겼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일부러 찾아가 신이 나서 줄 서는 그야말로 줄서기가 취미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따금 맛집 앞에 끝없이 늘어선 줄을 보면 슬그머니 못된 심보가 발동할 때가 있다. 얼굴에 철판 깔고 슬쩍 끼어볼까? 먼저 와서 질서를 지키며 순서대로 줄을 선 사람들은 누구는 시간이 남아 돌아서 이렇게 오래 줄을 서 있냐며 눈을 부라리겠지만 내 한 몸 편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못된 꾀를 얼마든지 짜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다. 새치기는 나쁜 짓이지만 약간의 비난을 감수하고 여기서는 긴 줄에 슬쩍 끼어드는 방법을 공개할까 한다. 물론 무작정 따라 했다가는 자칫 호되게 봉변을 당할 수도 있으니 조심하기 바라고, 혹 그로 인해 나쁜 일이 생겼더라도 내 원망은 하지 말기 바란다. 새치기 비법은 한마디로 과유불급, 지나치게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기다리기 싫다고 해도 줄 맨 앞까지 가서 쏙 끼어들면 그야말로 몰매 맞지 않으면 다행이다. 뻔뻔하게 제일 앞에 끼어들면 바로 뒤에 있던 사람에게 당장 험한 소리가 날아올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새치기 하려면 너무 욕심내지 말고 전체 줄에서 약간 뒤쪽에 끼어드는 게 좋다. 물론 그 뒤에 선 사람들에게 따가운 눈총이 쏟아지고 배 터지게 욕을 먹으리라는 사실에는 차이가 없으나 그래도 앞쪽에 끼어들 때보다는 그나마 용서받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주저리 늘어놓느냐며 볼멘 소리를 하고 싶은 독자라면 미국 뉴멕시코 대학교 메리비 해리스 교수의 실험을 살펴보자. 해리스 교수는 은행과 레스토랑, 공항 탑승구 등 12명 이상이 줄 서는 곳이 보이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실험을 했다. 실험 방법은 간단하다. 두 번째 사람 뒤나 12번째 사람 뒤에 새치기를 시도하면 끝. 그런 다음 바로 뒤에 세 번째 또는 13번째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했다. 이봐요, 다들 줄 선 거 안 보여요? 뒤로 가세요. 해리스 교수는 따끔하게 말로 지적하거나 거칠게 항의하며 손으로 밀치는 사람의 비율을 조사했다. 이 실험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두 번째 사람 뒤에 끼어들었을 때는 60.6%의 확률로 저지당했다. 그런데 12번째 사람 뒤에 끼어들었을 때는 35%로 저지당하는 확률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 경우 60에서 70%는 새치기에 성공하는 셈이다.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은 언제 자기 차례가 올지 몰라 목을 빼고 기다리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다. 그 와중에 새치기를 했다가는 욕을 먹는 것은 기본이고 자칫하면 손찌검을 당할 위험도 감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새치기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욕심을 살짝 줄여서 지나치게 앞쪽에 끼어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간에 끼어들면 그래도 35% 확률로 밀려날 수도 있지만 새치기 성공 확률이 앞쪽에 끼어들 때보다는 확실히 높아진다. 물론 얌전히 줄 서서 기다린 사람들을 생각하면 새치기 하겠다는 마음은 접어두고 줄 맨 뒤로 가서 자기 차례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상식에도 맞고 마땅히 지켜야 할 예의가 아닐까. 오늘 소개한 심리 실험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소개하지 않은 실험들 중에도 재미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책으로 만나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프닝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또 책 내용 중에도 언급된 부분이긴 하지만 새치기 하는 방법 이런 거는 직접 실험 결과처럼 나도 한번 해봐 이러시다가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하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별로 줄 설 일도 많지는 않지만
또 코로나 덕에 더욱 사람들이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진짜로 새치기 하다가 봉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소개한 실험 내용들 중에서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얀색 셔츠를 입은 남성의 호감도가 상승된다, 이런 내용은 매우 공감합니다. 다만 셔츠가 너무 속이 비친다던가 몸에 너무 낀다던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말이죠. 심리학이라는 게요, 일단 나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고 나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타인의 말과 행동을 왜곡하지 않고 잘 헤아리고 알아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매우 실용적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려운 내용까지는 좀 그렇지만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나 입문서 정도의 책들을 앞으로도 종종 소개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시다면 기대해 주세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즐거운 시간,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책방차차 달콤 엘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